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많은 그 대중 강연들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수준을 높여서 저희 다산문화교육원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산문화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부터 8차까지 모시게 되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전부 다산문화교육원 교수님으로 모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더라도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콜로퀴움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김호 교수님 강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말 1년 동안 대학에서 할 강의를 지금 1시간 반 동안에 하신 겁니다. 보통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보통 2학기 정도로 해서 그래도 부족할 정도의 양을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에 압축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섭외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젊은 학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달음에 막힘없이 계속 풀어갑니다. 이런 대단한 학자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교수님이신 김성수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김성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연치 않게 관련된 저는 이제 의학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본 적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네. 네. 이제 좀 낫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자극이 많이 되는 선배 학자의 김호 교수님 또 이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참 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어서 현실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뜻깊었던 뭐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뭐 학술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김호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준비하신 것 이외에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요청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인 의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그 의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의사, 환자, 그리고 질병. 근데 빼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회 혹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백신을 가지고서 백신 다 같이 맞았는데 미국에서 100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3만 명이 안 되는 상황. 왜 미국에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 막 몇 배, 뭐 거의 한 10몇 배 이상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특히나 다산 선생님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들을 지켜보면 다산 선생님은 굉장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주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개혁들을 국가의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셨고
그런 그 노력의 결산들이 뭐 경세유표라든가 다양한 서적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아까 화면에서는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그 육보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다선 선생님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다산 선생님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세유표 같은 그런 서적들을 내셨을 때 의료에 관련해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깊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고민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산 선생님이 뭐 구체적으로 실현은 못하셨겠지만 조선에서 그 최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전염병 대책의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 선생님이 생각하신 어떤 그 국가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그 종두법 설명하실 때 딱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아주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왔던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몸 안에 쌓여있는 태독이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형태로의 방식인데 과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 물론 그 이번 콜로퀴움의 전체적인 주제가 실용이잖아요. 그 실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학에 투영시켰을 때 물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거면 다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과연 다산 선생님은 어떠한 이유로 참 그 낯선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본질을 금방 파악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산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본적인 학문을 접근하는 태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것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최신 학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임상에서 해보시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두법이 그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거의 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가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일본인 경찰들의 그 무력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런 시간적인 간극,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간극이 있게 됩니다. 왜 성과가 있는 종두법이 그 시간 동안 조선에 정착하지 못했을까? 과연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것을 억누르고 있는 조선 사회의 기본적인 그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지만 사실 뭐 밝혀줄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당히 이제 상상에 맡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김호 선생님이 앞으로 뭐 연구를 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마 답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미리 이렇게 좀 답을 한번 들어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성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는 세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조선의 질병관리 대책을 정약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았느냐라고 하는 관점, 그 다음에 종두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의 과정, 그것을 문제 제기하셨고, 그리고 새롭게 제기해야 될 구한말에 19세기에 와서 종두법이 정말로 이제 과학적으로 다루게 되었는데 거기에 관련한 질문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잠깐 긴장을 풀기 위해서요. 제가 좀 간단한 광고의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다산문화교육원은 모두 우리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그리고 기업체의 후원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산문화교육원에 후원해 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끊임없이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신청서가 있는데요.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10,000원도 좋고 20,000원도 좋고 뭐 더 이상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금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잘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쓰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마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안내하시는 분께서 주실 겁니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인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요. 저희 법인에게 낸 후원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또는 사업하신 분들 또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내는데 필요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다산문화교육원이 원래는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IMF가 시작되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우리 다산 정약용에 관해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모임이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되어서 실학박물관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원 대학 설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 관련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읽었던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80여 권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 전 김남기 이사장님께서 알기 쉽게, 원래 우리 김남기 이사장님이 이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쳤던 국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풀이해서 써놓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시중에서는 18,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오신 분들에게는 단돈 10,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읽어서 주변 분들에게 다산에 대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꼭 사서 주변 분들에게 좀 홍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10월과 11월 콜로퀴움이 2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차까지 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10차가 끝나면 책으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할 계획이고요. 10월과 11월에 콜로퀴움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은 장소를 전라남도 광주시에 있는 조선대학교로 옮겨서 합니다. 전 조선대학교 총장님이셨던 강용석 총장님께서 주최를 하시고 주제는 아마 토지 문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다산 정약용이 바라보았던 토지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토지의 문제, 곧 부동산의 문제, 이 문제를 다뤄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1월에는 우리의 일자리 문제,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업의 문제를 가지고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개될 9차, 10차 콜로퀴움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진행한 콜로퀴움 내용은 저희 다산 유튜브로 계속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용이 궁금했던 내용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고사항 몇 가지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호 교수님 답변 듣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셨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기 전에 딱 5분, 지금 현재 4시 55분입니다. 5분간 휴식하고 5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하시죠. 이어서 김성수 교수님께서 또다시 3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호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셨던 분들이 한 번도 지금 자리를 얻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첫째 보이고 시간과 한 번도 빠짐없이 자리를 하시고 우리의 코로나가 갈수록 의미가 깊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바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저한테는 크게 보람되고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우리 김호 교수님 준비되셨죠? 네.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주시고 뭐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해주십시오. 네,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짧게 이렇게 하셔서 함께 하신 분들이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김성수 교수님하고는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이 큰 거여가지고, 조금, 아까 제가 앞에 그냥 안 보여드리고, 오늘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한 학기를 해야 되는 강의를 갖다 1시간에 하니까 이게 막 전달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뭐든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탈나는 것처럼 이게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마음 바빠갖고 한 번 막 이런 기회에 그냥 다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막 이제 말도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셨는데요. 그래도 정약용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난 건 그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93년에 이제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책을 내장전서를 처음 읽었던 게 93년이니까요. 제가 93년에 선생님 책 한 세트를 사가지고 그 학교에서 알바한 돈으로 한 세트 사가지고 그거를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데요. 그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산 선생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고 또 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양반이 어렵거든요. 글이. 어렵습니다. 글이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요. 그 시대 상황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삼정문란 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뭐 당쟁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의 그런 주장들이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를 이제 고민해 보면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뭐 보시면 이 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의 정책이 뭐 정의당의 정책이 그 시대의 고민을 다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럼 그게 어떤 그 정말 계급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뭐 어떤 지향의 미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현실 정치를 봐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알지도 못하는 조선 18세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역사적 맥락으로 가서 그 양반의 주장을 육성도 아닌 텔레비에서 하는 것도 아닌 책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궁리해 보는 거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심서란 책은 제일로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 책이 도대체 왜 이런 책을 이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해서 쓰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상당히 이제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게 도대체 누가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지 아니면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하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고 하는 큰 산을 이제 오르기 위해서 뭐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해 동안 그 양반을 계속 만나려고 그 아주 깊이 있게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1월 1일 설날이 되면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광주 의회는 안 가도 다산 선생님 여행 갑니다. 다산 선생님한테 가서 좀
좀 이렇게 저한테 좀 당신 생각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럽니다. 그 정도로 높은 벽인데요.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 양반이 생각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선희 교수님이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쉬운 답변은 아니지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가능하면 이렇게 여수들이 많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정조의 개혁의 정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요. 당시에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이제 걷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많이 걷어야 됩니다. 걷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조사에 기초해서 국가정책을 펴는 거기 때문에 정조가 가장 애를 쓴 건 뭐냐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대해 조선 정부는요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는 국가입니다. 토지를 많이 늘려나가면 그것을 계속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자들이 똑똑하듯이 옛날에도 부자들이 당연히 똑똑해서 지금 대동법도 그렇고 다 토지에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토지를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계속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부자라면은 토지를 늘리시겠습니까? 토지를 늘리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많은 부자들이 토지를 늘리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하냐면 염전을 개발한다든지, 예, 바다에 있는 간척지를 개발해서 누락된 땅들을 늘린다든지 또는 과실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장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토지를 늘리지 않고 다른 부의 원천들을 많이 늘려갖고 재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 재산 형성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당연히 부자들이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토지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고 이 부의 원천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세, 전체적인 재산세 규모를 파악해서 그걸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국부를 늘리고 그 국부가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정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조의 아이디어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합해서 이른바 이제 개혁의 안을 내세운 분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어떻게 말하면 정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조의 명예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정조의 명예, 당시 많은 부자들은 정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을 안 뺏기기 위해서라도 미적미적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정약용 선생은 솔직히 말해서 가지고 또 없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정조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의 지방에 있는 재산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똑똑한 지방관이 내려가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지방관이 내려가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민심서 전체는 무슨 책이냐면 그런 재산 파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능력 있는 지방관을 어떻게 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낼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청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사실 부수적인 얘기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려가서 지금 네가 과천을 맡고 있으면 과천의 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엑셀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려보내니까 아주 똑바로 해라 그겁니다. 그리고 농민심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과세에 대해 그걸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는 가능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하는데요. 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정약용 선생은 완전한 능력주의자거든요.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나눠주지 않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다산 선생님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산 선생님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사람은 아예 경제적 능력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불구라가지고 노력을 할 수 없다든지 아니 고아가 돼가지고 전혀 생계가 안 되는 이런 절대적으로 어려운 그룹들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나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거지 몸을 움직여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에 대해서 뭘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는 게 다산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재분배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능력주의 위주로 갑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서 정말 삶의 구렁텅이로 빠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그런 것들을 n분의 1로 나눠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철저하게 재산을 잘 파악하되 그렇게 파악한 것을 또 잘 쓰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나눠줄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다
이 규모를 생각했던 분인데, 역병과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 다산 선생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조선시대 전체, 기본적인 역병 대책은 뭐냐면, 활인서 같은 데다가, 그 활인서라는 게 이제 그냥 사람 역병 걸리면은 다른 데 번지지 않게 하고 이쪽에 격리하는 거거든요. 사람 모아놓고서 그냥 다른 데 못 가게 하고 이제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인서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역병 환자들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도대체 거기 가서 살 수가 없고 다 죽어나간다 해서 사인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게 그런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늘 수동적인 방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아예 그 재난지원금을 역병으로 인해서 자기 그 생계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생활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격리시켜갖고 뭐 밥이나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뭐 연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늘날 그 재난지원금을 다 n분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충분하게 생활 기반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밀어줘가지고 그가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 지원금을 쓰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세협회에 보면은 그분이 6가지를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어린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고아입니다. 고아는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고요. 노인도 국가가 봉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살 수 없는 자들을 부활해야 되고요. 여러 자들을 부활을 해야 되는데, 6번째 부유한 자를 구휼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중국 고대의 주례에 보면은 중국 고대 이상 정치를 적어놓은 주례에 보면은 저 6가지를 구휼하는데, 부유한 자를 국가가 구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도대체 부유한 사람을 왜 국가가 돌봐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들이 끊임없이 부잣집을 털어먹기 때문에 국가가 부유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저 고대에는 있었던 정책이거든요. 조선에서는 부잣집을 털어먹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6번째를 뭘로 바꾸냐면요, 선생님이 역병이 돌았을 때 완전히 파산해서 자기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을 저기다 집어넣고 국가가 6종류의 인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적고, 그것을 6가지를 보호한다고 하는 육보서라는 기관을 신설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부 같은 겁니다. 그런 걸 신설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국가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이제 저기 적혀 있습니다. 경제협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적게 걷고 적게 쓰는 최소정부론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과세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정책들을 여러 부면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아까 역병대책 관련해서는 육보서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제도 구안이 된 것인데요. 정약용 선생님 그런 면에서 이 국가주의자, 아까 김선 선생님이 이제 국가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주의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주의자로서의 정약용 선생님 면모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사실은 오늘날의 관각에서 보면 약간 국가사회주의적인 태도가 있고요. 그 이면에는 시장주의자로서의 또 자유주의자 같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서로 어울리지 않은 두 측면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한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정약용 선생을 국가사회주의자적인 측면에서 주로 바라다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약용 선생은 이 시장주의자나 자유주의자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그의 철학 안에서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면을 잘 살펴서 그걸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사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한국의 정치 질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참고로 이 사람을 이제 현대적으로 소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넓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백신 이런 그 종교법 이런 거 관련해서 제 핵심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발목을 잡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가 편하고요. 지금 자기가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거거든요. 혁신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발목이 잡혀가지고 혁신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노론만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부면에서
작은 거라도 그것이 기득권이 돼서 자기 삶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도 원치 않습니다. 예, 그냥 지금처럼 그냥 주민이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왜 자꾸 바꾸고 흔들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어느 사회든 무슨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기득권이 아니고요. 작은 생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기득권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기득권이고 다 그런 게 기득권입니다. 무슨 검찰만 기득권이 아니고 다 사실은 그런 기득권들이 모여가지고 변화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선생님들도 스스로 나는 아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거야 라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이미 다 누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그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이제 방해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과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들이 그런 면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이 종두법은 새로운 혁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회의 전면적인 사실은 벽에 부닥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크게 공표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흘러나가가지고 여러 면에서 종두도 시행하고 있고 그의 콜레라 치료법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일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활용돼서 끊어지지 않고 그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신락 같은 그런 흐름들이 어떤 국면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이걸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움직력을 갖게 되는 그게 이제 역사가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아이디어들이 일부에 의해서 유지만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역사적 상황을 만나가지고 불같이 타오를 거고 그때는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다산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계속 그 씨앗을 유지하면서 이걸 이렇게 조금씩 유지해 나갔던 그래서 언제든 그게 거기에 이제 뭐 기름이 부어지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불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혁신적인 시행과 아이디어와 공부가 그런 면에서 교훈을 주는 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김성 선생님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그런 국면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건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보고 다산 선생님이 이제 글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30초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게 다산 선생님이 정말 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읽으면서 해왔지만 작년부터 이제 제가 다산 선생님이 이제 75에 돌아가셨는데 73에 그의 인생이 이제 거의 말년에 그 자신의 저작 중에서 거의 이제 말년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양반의 이제 말년 저작인데요. 사서삼경 가운데 서경이라고 하는 이 고전에 대한 주석을 쓰셨는데요. 그 주석을 쓴 1834년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해 2월에 시작해서 6월인가 7월에 그거를 6개월 동안 원고를 개고해서 완성하면서 이게 내가 이 상서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 중국의 이상적인 정치, 성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정치란 모름지기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문 같은 거거든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상정치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정치가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상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야 정약용 선생님이 구상하고 있는 이상정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읽고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다 읽었는데요. 이제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이 책을 다선생님 와요 이랬습니다. 내가 이 책을 올해 이걸 하면서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내가 이걸 개고를 해서 완성을 한 거 보니까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있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생일이 한 5, 6일 남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마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니 너무 감격하고 감개무량하다. 이걸 앞으로 6일 후에 생일을 맞는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책은 73 노인이 썼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글입니다. 73인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읽고 있는 제가 그 글을 73세의 다산 선생이 썼다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청년의 글입니다. 글이. 네, 청년이 쓰고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분은 평생 늙지 않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불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걸 제가 그걸 통해서 느끼는데요. 바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여기다 끌어모으고 저 같은 사람은 평생 다산 선생을 쫓아내면서 공부하게 만들고 그의 생각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펼쳐서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의 어떤 디딤돌로 삼게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산 선생님의 이 책들을 같이 이렇게 읽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지를 한번 느끼시고 그런 면에서 그런 대학자와 실천가가 한국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역사공부하는 입장에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양반들 덕분에 저도 성장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선생님들도 조금씩 더 느껴가면서 이 모임이 더 이렇게 즐거운 다산 강독회로 발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강의를 아주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아주 진지하게 해주시고 해서 네. 제가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 보니까 라바 대통을 1798년에 이걸 지행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라바 대통 뒤에 끝부분에 종두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종두는 그 2년 전에 1796년에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이 종두법을 최초로 세상에 내놨던 거예요. 이게 중국을 통해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 신부를 통해서 그 학문을 접했을 거로 보는데, 그러고 1802년에 네티아들이 불상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세살 때. 네. 그때 1800년대에 종교가 사망하면서 유배 생활이 일어난다. 만약에 다산께서 유배를 않고 그런 종교가 없어서 살아 계셨더라면 자기가 천년 뒤에 3살 때 걸려서 눈썹을 세운다는 산미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눈썹이. 다산이 직접 천연두를 체험한 분이에요. 이 천연두에는 그런 강렬한 연구나 이런 게 있어서 마가벤트에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 유배에서 해배가 돼가지고 1836년에 작고했지 않습니까? 1835년에 또 종도법에서 언급을 했다. 그 사실 그 40년 뒤에 우리는 종도법 시조는 누구로 보면 지성형을 보는데, 지성형은 40년 뒤에 1879년 최초로 우리 종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역사적으로 보여줄 때 지석영 선생보다는 종도법의 최초 한 분은 다산 정약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산 정약 선생님 종도법 최초죠. 그렇게 볼 수 예. 지성현 선생님은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젠너의 책까지를 다 업데이트 해갖고 본인이 연구를 하신 거니까요. 마가의통 1798년에 완성된 것에서 멈추질 않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 나온 에드워드 젠너의 책까지 홍콩에서 출판된 것까지 광중에서 출판된 것까지 그걸 다 구해가지고 남양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업데이트를 하신 거니까 당연히 정약용 선생님이 종두법의 시초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지석영 선생을 이제 시초로 하지만 실제로 종두법의 연구 최초는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다산의 위대함이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의 경우를 제가 접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면이 또 있구나 할때 이걸 또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위대하다는. 저는 그냥 정약용 선생님 따라서 박수. 저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요. 그 양반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 일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함께 하신 우리 회원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실 시간인데요. 아마 여러분 주로 이제 오늘 들었던 얘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의 의료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셨고, 그 중에 특히 역병 중에 대표적이었던 홍역,
투척, 여러 가지 이 역병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좀 뭔가 싫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안 들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콜로퀴움을 조선 500년 우리 역사 속에서의 질병관리,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장의 질병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질병관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의 질병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지난 정부 때 질병관리청장을 했던 분이 모셔다가 여기서 좀 얘기를 좀 풀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재갑 교수님도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제가 나서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불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지금 당장의 이 질병관리의 문제는 다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실 텐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함께 궁금한 걸 풀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서왕기. 아까 마간의 동식보 연구, 거기 보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서 예방보다는 술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분을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분을 좀 이야기해 주고 나서 제가 잠깐 더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두법의 단계를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한 번보다 더 힘든데요. 네. 조목조목으로 보세요. 네, 어디로 아까 마간의 동식보가 1단계, 2단계. 여기인가요? 네. 여기 제가 써놓았던 거는, 조선에서는 저 마마에 걸리면 무조건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떨어뜨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처치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술을 먹여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는, 소주에 고춧가루 타먹는다는 시기로 그런 식으로 술을 먹여가지고 열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고 노인이고 여성이고 다 술을 먹여갖고 열을 떨어뜨리는 그걸 해열제로 썼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야인건인이 묵화선이 저게 정확하게 무슨 약제냐고 말할 때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개똥도 약에 쓸 일 없다고 할 때 그 개똥들입니다. 이른바 그런 인분이나 그런 분이 해열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물에 개가지고 그걸 걸러가지고 맑은 거를 이제 먹는 걸로 해열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방식이 조선의 경방 전통인데, 조선이 쓰던 방식들인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마마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예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후에 걸렸을 때 그걸 이제 대증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늘상 있어 왔던 방법인데, 이제 그것을 중국의 명청 시대 때 저런 마마를 치료하기 위한 마진학의 의사들이 수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개똥 다려 먹거나 무슨 술 먹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중국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연구를 해왔을까라는 것을 그 다음 단계에서 연구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 연구를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정약용 선생님이 자신이 이제 조선의 전통도 무시하지 않고 중국에서 새로 들어오는 방법도 무시하지 않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1과 2를 합쳐서 마과의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마학과 치료에 관한 전체적인 처방들을 수집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모은 거고, 여기에 이제 3번이 뭐냐면 종두법은 그 다음에 이제 입수가 된 방법들이니까 그거는 1799년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관한 연행서로부터 종두에 관한 처방들을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붙여서 지금 마과의통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됐나요? 이렇게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막 달려나가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게 3단계고요. 종두방이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젠너의 것을 1828년에 입술해서 4단계 이제 마지막 그 업데이트 한 게 이제 남양주에서 하신 일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제가 한번 부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술에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이 있고, 네네. 그래서 왜 그런 관심을 가냐, 제가 경찰서 33년을 하면서, 네네네.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어떤 그 건강과 그다음에 범죄와 이 모든 것이 다 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사건을 집행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술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통도 주고 슬픔도 주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근원적인 문제를 좀 하다 보니까 네. 좀 술에 관심 갖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마가있고 그런 질병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니까 지금 어떤 치료 쪽으로 이제 술과 연결시킨다고는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어요. 적당한 음주와 좋은 술을 가지고 적당한 음주는 백약 지장이나 그런 말 있잖아요. 100가지 약들이 다 묻습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은 그 맥주도 어떻게 나오느냐. 수고사들이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그게 또 맥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제라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찐도 그 당시 아주 오래전 그때. 약이죠. 그때 그 말라리아 그 네. 병이 올 때, 무슨 병, 무슨 여자, 구멍나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술에다가 곱절시켜가지고 이걸 먹을 때는 그게 치료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술로 이렇게 이어지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막걸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어디 지방 같은 경우는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그때는 그 그냥 가는 개는것이라 그냥 개는 네네네. 그걸 막걸리에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그걸 또 그렇죠. 이렇게 또 밑간 치료하시고. 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미래의 그 어떤 병을 치료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옷이라고 하고 앞으로 큰 계절이 나올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옷이라고 해요. 그 옷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술에다가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그걸 막 패러다임 전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큰 어떤 좀 역병이 올 때는 그것이 또 나름대로 치료가 되고 그런 마음대로 그 제약학자들 있잖아요. 민수학자들.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 술과 이런 어떤 우리의 건강과 치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저는 나름대로 좀 관심과 앞으로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제 나름대로 좀 한번 그런 것을 좀 제시해 보려고. 아, 네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이제. 저 또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3시에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5시 반이 넘었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10개월 동안 어머님의 뱃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져서 나오면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울리도록 울죠. 그 울음의 소리가 참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생명의 운명을 본능적으로 생각하면서 터뜨린 울음인지, 아니면 10개월 동안 그렇게 답답했던 곳에서 나오는 순간 너무 세상이 좋아서 기쁨의 소리인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이 정말 어떤 운명이든 재난과 질병 속에 시달리다가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자연재난보다 질병에 의해서 죽는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사학자 중에 어느 학자님께서는 인간이 세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연과 그리고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예정된 그 운명을
막 세상에 태어났을 때 커다란 울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울음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우리 콜로키움은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질병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가는데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병과 싸운다고 하지만 병 앞에서 결국 삶을 정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막과의 통이라고 하는 의서를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오늘 8번째 우리 다산 콜로키움, 지난 7번째보다 더 깊고 유익한 콜로키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행사를 총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